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제주 포럼 평화 개발 아젠다의 새로운 방향성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화 개발 아젠다의 새로운 방향성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이신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신화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세션은 평화와 개발 어젠다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평화는 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UN SDG 16을 계기로 굉장히 이러한 평화에 대한 전략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의 방향이 더욱더 중점화되고 있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평화 구축과 평화 지속화의 중요성을 주창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HDP 넥서스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상생의 국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 사무총장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성규 교수님, 김성규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규입니다. 카이덱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입니다. 카이덱이 코이카와 함께 협력화의 본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제주 포럼에서 2개의 세션을 저희가 주최를 했고요. 어저께 굉장히 훌륭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포용적인 개발과 협력, 코로나 이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오늘의 세션 주제는 평화와 개발 어젠다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우선 여기 파트너인 코이카에 감사드립니다. 손혁상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이카와 카이덱은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 세션을 제주 포럼에서 많이 이제 수년 동안 개최를 해왔죠. 굉장히 의미 있는 세션을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넥서스, 그리고 그러니까 평화와 개발 협력의 연결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개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스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로 세계의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다. 휴먼 원조 개발과 협력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점이죠. 그리고 어떤 이러한 행동 전략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덱은 협력 프로젝트를 ODA의 그 한국 지방 정부와 아태 지역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DP 넥서스 위원회가 아태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DMZ 포럼에서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HDP 넥서스 위원회가 도입된 것이죠. 이제 역량 구축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 한국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평화 ODA에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이 어젠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어젠다를 세우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 포럼과 코이카의 본 세션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세션의 좌장 이신화 고려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연사분들과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카이덱 여러분, 개발과 NGO, 시민협회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화와 개발 어젠다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의 한국 전문가 그리고 한 분의 캐나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평화와 개발 어젠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한국과 캐나다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는 어쨌든 제가 지금 마샬 콘니 회장님,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콘니 국제교육협회 회장님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결을 통해서 평화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4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콘니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14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제 발표 자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우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에서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이게 유네스코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 구축에, 평화 보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16차 제주 포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캐나다 동부에서도, 연안에서도 두 번째 제가 백신을 맞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지금 봉쇄된 상황이고요. 그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평화의 위협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감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 과제, 개발의 둔화, 그리고 인간 폭력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 학회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적인 협력을 인권에서 계속 증가시키고 있지만 경제적인 그리고 민주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문화적인 뿌리가 각 국가 간에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뿌리가 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뿌리를 더 깊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관과 인권, 민주주의 개발 단체들 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와 개발 원조 기관들이 한편으로는 공여국들의 피로감에 직면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원국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 어젠다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효과를 높여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제 문제에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발표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경제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러한 공통적인 이제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를 중요시 여기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론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권, 민주주의 개발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트렌드가 취약해지기 쉽고 국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때로는 국제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이러한 트렌드가 좀 퇴보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도 그 취약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주 포럼에서 제가 이러한 실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개발,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인데 그 이외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환경 지표가 있죠. 예를 들면 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어업, 또 기후변화, 산림 벌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들도 있죠. 인당 소득, 또 GNP, 개인과 국가의 부채, 이렇게 경제적인 지표들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과 국가의 부채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사회의 모든 활동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죠. 사회적인 지표로는 그래서 투표권 그리고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또 평화롭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축소하는 것, 이러한 측면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회적인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소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갈등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갈등과 분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전환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도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캐나다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들이 많은데요. 캐나다 평화 구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캐나다 피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접근법이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 정부 부처 내에 이제 평화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개의 이제 국가의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유감스럽게도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각국의 정부 부처 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또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물이나 금속,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부 간 포럼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포럼이 중요한 이유는 캐나다가 kimberley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다이아몬드 등의 이제 광물 시장에서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교육 Together for 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강제 이주민이라던가 난민 또는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난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성평등이 있고요. 특히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있고요. 환경과 기후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UN 국가들 중에서도 유네스코가 창설된 이후에 그리고 다양한 UN 기관들이 창설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난제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당연히 그 의미가 크고 칭찬할 만한 이니셔티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난제에 직면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 선언을 하고 또 선언문을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 있게 운영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난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 안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평화 안정화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를 하고 중재를 하고 또 그 해당 지역을 안정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또 분쟁 이후에 그 재건과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 국가들 그리고 분쟁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신속한 액션을 통해서 피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이제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과 공여금을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 정부도 이제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신적인 다자간 시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다자간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고 여성 군인들이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는 트레이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나 군사력과 그리고 잠비아와 함께 경찰과 함께 협력을 하고 세네갈과는 군사 통합 전략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이러한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요. 많은 캐나다 NGO 대학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피스 평화와 개발 지속 가능성 촉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76년이 UN이 창립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장이 이제 써졌을 때 우리는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헌장도 이제 쓰여졌고요. 그 군인들이 그리고 평화의 어떤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할 것이 저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현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에는 이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를 더욱 돌봐야 한다라는 교훈을요. 아마도 주요 레슨이 어떤 교훈이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스스로 돌봐야 되고 동료들을 돌봐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든 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직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코니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의 노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 안보와 평화 구축에 대해서요. 제가 UN 사무총장 사무국에서 평화 구축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민주주의가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갈등의 3분의 2가 그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 그 국가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구순 교수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모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한국의 평화 연계 개발협력 분야 공적 개발 원조의 비판적 소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14분 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 제목은 한국의 평화 연계 개발 협력 분야 공적 개발 원조의 비판적 소고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평화적인 세계가 구축이 될 거다. 그런데 비국제적인 어떤 무력 갈등으로 이러한 기대가 퇴행됐습니다. 소말리아나 루안다나 시에라리온, 보스니아 이런 곳에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폭력적인 갈등,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국가 평화 빌딩 구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점은 이러한 분쟁이 덫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내전에 휘말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내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전에 분쟁을 겪은 국가는 계속해서 1980년대 이후에도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전이나 갈등에 있어서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분노, 그리고 어떤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죠. 또 다른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취약하고 갈등이나 내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개발, 안보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안보화 이론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개발 넥서스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은 계속 서구로부터 이제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구 국가의 공여 국가들은 평화, 구축, 민주화, 인권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취약한 국가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와 별도로 유엔은 그들의 SDG를 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평화와 이러한 개발이 MDG에는 반영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개발이 되지 않은 국가들은 굉장히 이런 갈등에 취약합니다. 지금 이 MDG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개발 SDG에는 5개의 그 축이 있습니다. 이게 콘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구테레스 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한 평화 어젠다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한국의 ODA가 그 파트너 국가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됐을까요? 콘리 박사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론적으로는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논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를 살펴보시면 그 안보 그리고 개발의 담론이 인권 그리고 인간 안보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단계가 굉장히 평화였습니다. 1992년에 유엔이 평화 구축과 국제 원조를 발표를 했고 이것이 하나의 정부의 제도적인 구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안보 연결은 이미 안보와 개발 간의 어떤 연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개발이 안보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증거에 따르면 미국 NGO와 일부 UN 에이전시들이 유엔의 어떤 행정력을 동원을 함으로써 많은 중앙 UN 그 군사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문에 있어서 해외 원조의 안보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국제적인 원조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언제 안보화가 그러니까 안정과 국가 구축에 있어 기반으로 한 안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뱅크의 회장은
2001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인간 기반으로 한 평화 구축이 하지만 무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적인 국가들이 국제화되면서 평화 구축이 갈등을 겪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 취약국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띠게 되었고,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개발기관들은 이제 분쟁의 예방, 중재, 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평화 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이제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 활동이 폭력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동원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공여국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비 축소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만든다라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적인 어프로치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과 또 리소스들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여국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평화 구축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원조 약속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한국의 평화와 개발에 관한 정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평화 개발 원조를 하게 되면서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인류의 핵심적인 공동 변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 개발 계획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5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는 포용적 OD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HDP 넥서스 전략과 좀 더 많은 ODA 활동을 UN 평화 활동 국가에서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포용적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번영을 위한 ODA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취약계층의 보건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HDP 넥서스 이행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위기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ODA에 있어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법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펀딩 제도를 늘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HDP 넥서스 전략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좀 더 확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HDP 넥서스와 관련해서 이행 시스템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이카가 원조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코이카의 평화와 가버넌스 전략이 있는데요. 목적은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또 파트너 국가의 평화로운 삶의 기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OECD 회원국들이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전체 ODA의 2%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ODA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다른 공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분쟁, 평화, 안보에 대한 ODA가 좀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콩강 지역에 지뢰가 없는 평화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메콩강 지역에는 두 번째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이 무력 분쟁 이후에 이 메콩강 유역이 ERW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었습니다. 지뢰라던가 이제 불발탄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그 메콩강 유역에 이제 있어서 이 유역이 이제 오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양의 35%가 이제 오염이 되었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 지뢰 때문에 중앙 지역 부분에 상당한 그 토지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전쟁의 잔해로 남아있는 이 지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는 이 프로젝트는 SDG 목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이제 농가구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지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고요. 성주류화라던가 리스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러한 이제 활동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SDG 9번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DMZ 지역의 지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었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DMZ를 지뢰가 없는 국제 평화 지역이다라고 명명하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74차 UN 총회에서 9월 19일에 열렸던 그 총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또 제1차 한 메콩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메콩강 지역의 미래 평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는 이 프로그램은 HDP 넥서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들어가고요. 또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인권주의적이라고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측면에서는 이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이 농지를 개발하고 개선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불발탄이나 이런 지뢰들을 제거함으로써 무력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그 평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뢰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모든 이제 개개인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와 불발탄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 지역을 메콩강의 평화와 번역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인도주의적인 지뢰 제거, 피해자 인권 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 개발 이런 이제 제목하에 약 1억 달러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초의 그 공여 국가로서 지뢰를 제거하고 또 농업 해당 지역의 농업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발전시키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와 또 근거를 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원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젝트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와 개발은 더 이상 별도의 분리된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와 개발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ODA는 지금까지 오래된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서서 이제 이 인도주의와 개발 평화를 연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교부와
또 국방부와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조율이나 협력이 정부 부처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코디네이션 조율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민 그 평화 구축자들, 그러니까 평화를 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이 시민들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평화 구축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카이덱과 코이카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 행사였습니다. 시민들의 역량 강화, 즉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전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개발과 평화, 안보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히 한국도 어떤 지금 지뢰 때문에 DMZ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뢰 없는 메콩 리즌의 그런 지역의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영내 파트너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지막 발표자분은 박지연 교수님입니다. 원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분쟁국에 대한 원조가 평화를 도모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14분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연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쁜데요. 제 토픽을 보면은 분쟁국에 대한 원조가 평화를 도모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개요고요. 결론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네, 도입부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는 굉장히 내전과 갈등, 분쟁에 되어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65%의 원조가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내전, 분쟁과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2002년 18조 원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게 더 증가되었고 2019년에는 460억 달러 그리고 이게 24배 더 증가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드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자원을 이 지역에 원조를 하는 걸까요? 많은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화 구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전과 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조가 이런 내전이나 갈등,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지요. 그래 이 원조가 내전이나 갈등을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고 싶었고요. 얼마나 다른 타입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타입의 원조가 아프리카의 내전이나 갈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 논문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논문의 예를 들어보면 그 레퍼런스를 이제 제 마지막 그 프레젠테이션 뒷장에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스만 헤링 논문에 따르면 2000년에 따르면 이게 자원의 문제다. 모든 인구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이나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은 많은 특히 이러한 자원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정부와 정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들과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앤드루에 따르면 2017년 논문에 따르면 굉장히 강력한 원조 에이전시가 정부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심각한 분쟁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지원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8개의 지원 센터 기구가 이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그 금액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나 병원들을 이제 구축을 한다 그러면 정부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군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지역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논문에 요약을 해보면 원조가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분쟁 지역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하는데 돈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자원들, 원조의 자원들에는 어떤 자원을 이제 그냥 지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 그래서 제가 원조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원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지역에서요. 이게 그렇게 많이 다른 주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관점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은 제가 가정했을 때 정부와 반군의 균형이 깨지면 이게 바로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관점을 생각해 봤는데,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그 자원, 그러니까 반군과 정부의 자원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깨지면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논문들이 정부와 반군의 어떤 균형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함으로써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원조가 이러한 밸런스를 깨뜨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유형의 원조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의 균형을 영향을 미치는 원조는 내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 실제 논문에 대한 주제는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구의 설계가 있고요. 51개의 분쟁 지역을 이제 살펴봤고 2002년부터 2019년까지 3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봤습니다. 이 시기를 선정한 거는 CDCRS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변수가 있죠.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그리고 풀 프로그램, 프로젝트 원조 이런 것들이
OECD CRS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모든 이 유형의 OECD SR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원조의 양이 어떤 독립변수에 대한 그 양을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이전에 논문에서처럼 이제 이게 원조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양의 변화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이제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 변수를 OECD RS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이제 위해서 하나는 이제 양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에이드 쇼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 외부의 개입,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의 분쟁, 인구, 인당 GDP,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제가 대조군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전 문헌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또 더 심각한 내전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변수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연구에 적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제 가설을 검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조의 양, 두 번째로는 이제 원조 쇼크 상태입니다. 이 변수 이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가지 종류의 원조를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원조 유형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이 내전 분쟁을 종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경험을 살펴봤을 때 아프리카 국가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이런 요소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단 한 개의 그 요소가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인데요. 그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이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을 끝내는 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조의 양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만이 정부와 반군 간의 자원 균형을 깨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양 측면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기관들이 예산 지원을 제공할 때 이것이 현금성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정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반군 입장에서는 정부가 진짜로 현금이 돈이 더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학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소스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리소스의 균형이 깨지니까 내전이 종식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조 쇼크 부분에서 보면은 만약에 예산 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군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예산 지원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반군의 리소스에 있어서 균형이 깨질 때 내전이 종식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소스의 균형이 깨질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이
그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이전 문헌에서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에게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그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만,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이라는 그런 원조가 실질적으로 분쟁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조 정책이 배울 수 있을 만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와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하는 주요 그 원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효과적인 그런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조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런데 정부의 교수님의 논문은 굉장히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3명의 토론자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3분이 남았고요. 그래서 5분에서 6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세바스찬 카사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뢰 자문그룹에서 고문을 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녁이죠? 네, 아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콜리 회장님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요. 특히 갈등, 예방이 주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냉전이나 분쟁 이런 것이 다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밝혀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건설적인 갈등과 분쟁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더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NGO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갈등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분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이후에 다양성의 관점에서 성격차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더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더 나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나 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것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연결성에 있어서 권 교수님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3 평화 구축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특히 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보화, 안정화, 담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9.11 이후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테러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분쟁이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테러가 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론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전환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권 역시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역시 개발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경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가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이 굉장히 더 심화되었죠. GDP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상황을 대부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논문에서는 16억의 사람들이 지금 많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에서 평화는 가장 중요한데 여성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노인층들이 굉장히 심각한 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살펴본다 그러면 이것 역시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떤 민주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그 수준을 이제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참여나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 역시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뭐 카나다 모델도 이제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되고 다시 살펴보면서 더 많은 이제 관점들과 어프로치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사회적으로 개도국에서도 지난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원조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 존엄성 역시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굉장히 핵심적인 인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죠.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평화 구축 자금에 있어서 특히 EU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팀이 있긴 하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내전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네디안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안보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교 연구를 조금 같이 할 수 있으면 안정화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호에 어떤 책임이 있어서 특히 미얀마의 지금 사태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러한 평화 구축이나 이런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기후 변화나 환경 이런 문제도 굉장히 와도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맥락에서 보면은 정치 그룹 단체가 하나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정부의 예산의 몇 % 정도를 국제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연관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Together for 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캐나다가 NGO를 지원하고 있고 NGO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대적인 리더십 액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흥미롭고 성공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IHL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컨벤션도 주최를 하고 있죠. 1997년부터 이러한 컨벤션이나 인권이나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 렌즈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젠더 관점으로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여아를 포용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RGP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동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5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콘리 박사님께서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또 캐나다 평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권 교수님께서는 평화와 개발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해서 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서 원조 유형을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분쟁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여러 원조와 관련된 요소들이 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어떤 임팩트를 미치는지 연구를 하셨는데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 셔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분쟁의 지속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신 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거의 최근 30년 동안 분쟁이 거의 최고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분쟁이 재발할 수 있는 그 재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분쟁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주의적인 자금 지원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개발도 중요한데요.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그 자금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향후에
이 경제가 악화되면서 다시 분쟁이 재발하는 그런 악순환을 재발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쟁은 이 경제적인 문제와 분쟁은 서로를 원인으로 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상황이 악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분쟁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분쟁이 존재하는 국가에 좀 더 개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진중하게 우리가 이 국가들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ODA 정책에서는 분쟁을 방지하는 측면으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OECD DAC의 경우에는 ODA 자격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ODA 정책은 이런 투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권 교수님께서 HDP 넥서스 프레임워크의 예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 개발 그리고 평화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HDP 넥서스에 기반해서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요소들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별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넥서스를 실제로 이행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을 균형 있게 코디네이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개입 전략을 이행할 때 좀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펀딩 메커니즘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펀딩 메커니즘을 조정해서 HDP 넥서스가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발과 평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이제 단연간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코넬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또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분이죠? 네, 5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발표자의 혜택이죠. 네, 제가 이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집중을 드리면 분쟁국에 대한 원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굉장히 수많은 지금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어떤 예산 지원, 특히 분쟁국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박
교수님께서는 연구는 그 어떤 반대적인 입장을 이제 일반적인 논문과 반대적인 입장을 보여주는데요. 분쟁국에 대한 원조가 어떤 분쟁을 종식시키고 일부 어떤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헌이 그 반대의 내용을 담은 문헌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셨고요. 이러한 예산 지원이 분쟁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일부 어느 정도는 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평화 원조에 개발 원조에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지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참여하느냐 이런 것이죠.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요. 그리고 카삽님 역시 미얀마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개입을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유엔이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미얀마 우리가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하죠. 예산 지원 역시 어떤 그 균형을 정부와 반군 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국제 기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예산 지원을 분쟁국에 이제 시작했을 때 주요 문제가 우리가 고려했던 주요 문제는 언제 어디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이 박 교수님에 대한 저의 코멘트고요. 권 교수님에 대한 저의 코멘트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얘기를 하셨고요. 권 교수님은 하나의 이러한 마인 액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도입하신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혁신적인 어떤 결론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서 평화와 개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함께 연결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마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이것이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노력을 더욱 국제기구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혁신적인, 더 포용적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 접근법이 HDP 넥서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마살코닉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인권, 성, 교육 문제들이 이제 이러한 평화 개발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굉장히 명확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권 교수님, 코니 회장님, 2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다른 한국 분들도 1분씩 그러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완전 파워포인트 제대로 잘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세팅이 조금 그랬고요. 몇 가지 정도 생각이 이제 드는데, 세바스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캐나다 경우를 지금 보면은 난민 문제도 있고요.
여성의 여권 신청 문제도 있고요. 권한 향상 그리고 폴러리즘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습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에서는 어저께도 또 그 아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주민에 대한 그 착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국내 인권 문제와 차별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전 정부뿐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정부에도 큰 어려움을 대고 있죠. 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난민이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유럽을 보면은 팬데믹 전에도 이러한 문제에 조금 제가 개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새로운 세상, 또 질병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안보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어떻게 더 그 국제사회로 편입시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그들의 백신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G7 정상회담 코넬에서 영국에서 이제 열렸었는데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변이도 생기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심각한 변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델타 그 변이라는 심각한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그 국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개 요점을 말씀드리면 서로 연관성이 더욱 높아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로요. 이 말인즉 인간 안보나 해킹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랜섬웨어 해킹도 증가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 모든 것들이 또 기후변화와 연관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요. 한 국가만이 이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유엔이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주최 측에서 이 세션을 끝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네, 지금 다른 두 분께는 네,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결코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토론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시 30분부터는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